안녕하십니까. 제2언어 습득론 오늘은 제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2강 간단히 살펴보면은 우리 교재 제 1장에 해당하는 SLA 제2언어 습득론의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 거 그거를 간단히 살펴봤어요. 그럼 근데 오늘은 다음 장 제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2언어 습득론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를 대충 훑어봤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뭘 할 건가 하면은, 일단은, 제2언어 습득론이 영어 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한 분야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오늘은 큰 영어 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제2언어 습득론이, 즉, SLA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왔는가를 역사적으로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는 어떤 데서 이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을 공부할 때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용어나 개념을 몇 가지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영어 교육 발전사에서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 즉 제2 언어 습득론의 위치, 역사적 고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이거 사실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긴데, 이거 뭐 교재에 있는 건 아닌데, 이거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간단하게만 아주 요약해서 이 컨덴스드 돼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영어 교육이란 큰 틀에서 주요 분야를 쭉 설명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얘기할 것은 단순히 제2언어 습득론에만 연관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결국은 교수법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법의 큰 틀에서 이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이 따로 이렇게 독립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흐름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영어 교육이 아니라 원래 애초에 시초는 1800년대 말에 외국어 교육, 그래서 유럽에서 시작됐어요. 그 외에 유럽 외에 다른 대륙에는 외국어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유럽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얽혀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교류가 많아. 그러니까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대두된 데가 유럽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다른 나라를, 특히 영어 중심으로 하면은 50년대 미국으로 건너고, 그 다음 이제 다른 나라를 막 건너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교육사가 따로 또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었지만은. 자,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건데, 자, 유럽에서 이제 교수법 얘기가 좀 나오는데,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 이전에 외국어 교육하니까 과거에는 외국어 교육하면은 교수법 하나밖에 없었어요. 외국어 교육하면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 유일한 관심사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법이 쭉 발달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쭉 교수법이 발달돼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거 교수법 시간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기본 지식은 있을 테니까, 문법 번역식, 즉, grammar translation method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몇십 년 동안 이런저런 교수법이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쭉 나가다가 그 자세한 거는 교수법 시간에 따로 또 하실 거고, 쭉 나가다가 1950년대 들어와 가지고서 파워풀한 교수법인 소위 말해서 오디오 링골 메소드, 그렇죠? 청화식 교수법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외국어 교육, 즉 외국어 교수법에 있어서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인류에게 필요한 거의 finally 우리는 적절한 교수법을 찾았다. 이게 50년대부터 시작돼 가지고서 쭉 전 세계적으로 퍼져왔는데 60년대 들어가니까 이 교수법도 과거에 유럽에서 개발된 몇 가지 교수법과 마찬가지로 또 문제점이 있고 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그래머 트랜슬레이션 메소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이렉트 메소드, 그 다음에 시츄에이셔널 랭귀지 티칭 몇 가지 교수법이 쭉 나왔는데 오디오 링골 메소드는 굉장히 파워풀한 교수법으로 인정받았고 또 하나는 이론적 근거도 튼튼했고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될 거다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연구를 투자한 결과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측했던 그런 오디오 링골 메소드마저도 6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갸우뚱하게 이것도 아닌 것 같다. 이거 별로 효과가 없는데 학생들이 별로 학습 효과를 못 보는데 효과가 없는데 이런 의문이 전 세계적으로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면 여태까지 과거에는 어떤 교수법이 나왔는데 문제가 있다, 잘 안 된다 그러면 문제점을 개선해서 새로운 교수법 이렇게 나갔는데, 이 오디오링골 메소드는 워낙 파워풀한 교수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가 뭐가 교수법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반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성의 결과 뭐가 나왔냐면은, 외국어 교수법을 개발할 때 그냥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우리가 과거 6, 70년 동안 거기에만 치중해 왔는데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만 치중하지 말고 우리가 가르치면 학습자들이 어떻게 배우는가, 즉 지금 우리 이 과목의 핵심인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rocess, 언어 습득 과정, 머릿속에서 학생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 어떤 과정 속에서 머릿속에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 그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배우는지를 우리가 연구하면은 그 결과 교수법은 자연스럽게 탄생할 것이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그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여태까지 모든 교수법은 가르치는 사람, 교사 중심으로 교수법을 개발했는데 배우는 학생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었다. 학생에 대한 배려, 학생에 대한 관심. 즉 뭐냐면은 학습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배우느냐. 즉 수동적으로 학생들은 무조건 교사가 던져주면은 그냥 알아서 챙기고, 이게 아니고 학습자들이 누군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요약하면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rocess와 Learner's Characteristics라고 그러죠. 학습자의 특성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중심으로 연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교수법을 개발해보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분간은 교수법 개발을 하지 말고 이러한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rocess, 머릿속에서 외국어를 배운다 할 때 머릿속에서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이게 배워지는가, 습득이 되는가, 그리고 학습자란 도대체 어떤 생각 갖고 있는 어떤 존재인가, 이 중심으로 개발하자라는 운동이 일기 시작했는데, 그게 언젠가면은 1960년대 말 70년대 초 요때예요,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무렵부터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rocess에 대한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본격적인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이라는 이 독립된 분야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고, 스타팅 포인트는 거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이전에 영어 교육하면은 영어 교육이 이퀄 교수법이었어요. 어떻게 가르칠까 그랬는데 70년대 들어와서는 어떻게 가르칠까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를 익히고 학습자를 익히고 그걸 먼저 연구해야 된다. 그러다 70년대부터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자체에 대한 연구가 쭉 시작되기 시작했고, 그 70년대는 외국어 교수법이 별로 학자들이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학원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가지고서 뭐 이런 교수법 좋아, 저런 교수법 좋아, 뭐 이렇게 쭉 나오긴 했지만은 원칙적으로 공교육에 필요한 정통한 교수법에 대한 연구는 70년대는 거의 중단돼 있고, Second Language Acquisition 분야, 그냥 러너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이라는 독립된 분야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80년대 들어와서 소위 말해서 오늘 유행하고 있는 Communicative Competence, Communicative Method 이런 것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는데, 70년대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 대한 연구 결과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이라는 에어리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0년대 그 결과 교수법이 나오긴 했지만 그거와는 별도로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rocess에 대한 연구를 계속 오늘날까지 진행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점점 더 발전해서 오늘날의 굉장히 핵심적인 이론을 제공하는 분야. 이건 수업 첫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교수법은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rocess의 기초를 둬서 요즘 개발을 하지, 그냥 가만히 막연히 이렇게 가르치면 효과가 좋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초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영어 교육 혹은 외국어 교육에서 제2언어 습득 분야가 점점 중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이론도 많고 이래서 제2언어 습득하면 골치 아파, 이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하는 것도 그 많은 이론과 가설을 다 할 필요는 없고 그 중에 중요한 거, 교수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거나 오늘날까지 핫 이슈로
연구되어 있는 거. 그거 중심으로 제2언어 습득론을 공부하면 되고, 임용고사도 그런 거 중심으로 하지, 이 제2언어 습득론 책을 보면 별의별 이론과 가설이 다 난무하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70년대부터 10여 년 동안 또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다 선접할 방법도 없고, 또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고 가치가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그걸 책을 쓸 때 마구잡이로 막 들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정통 교과에서는 핵심적인 거, 중요한 거 중심으로 이렇게 좀 나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를 하고 있는 이 빌레티 이 교재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잘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간단하게 얘기한 이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개발되고 어떻게 해서 이 분야가 탄생하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외국어 교육하면 교수법밖에 없다가 70년대 들어와서 제2언어 습득 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분야가 탄생한 거고,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점점점 외국어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 가면서, 그 다음에 뭐 평가라든가 멀티미디어, 뭐 교재 개발 등등으로 쭉쭉쭉 뻗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역시 핵심은 모든 것은 제2언어 습득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중요한 거고, 중요한 시험 과목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70년대 들어와가지고 각종 외국어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연구를 할 때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과거에는 그런 연구가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때까지 있어왔던 주로 교육학이나 교육심리학 쪽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랭귀지 애퀴지션 프로세스, 이거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언어 자체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복합돼서 쭉 개발돼 왔어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지금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고 그거를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봅시다. 자, 지금 제가 그려온 그림을 보면은 제 랭귀지 에듀케이션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우리는 제2 언어 교육인데 외국어 교육에 해당되는 건데, 뭐 여기는 모국어 교육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언어 교육하면은 언어 교육 자체가 발전을 했다기보다는 처음에 시초는 주변 관련된 인접 학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당연히 링구이스틱스, 언어니까, 그죠? 언어학에서 또 발전되어 있고, 특히 언어학에서는 모국어 습득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국어 습득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외국어 교육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런 연구가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교육학 분야에는 언어를 배우는 거, 어떻게 하면 언어를 잘 배우느냐, 어떻게 가르치느냐, 교수법 이런 등등이 있어가지고 그 영향도 받고, 그 다음에 심리학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교육심리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육과 연관된 그런 심리학에서도 언어 습득이나 언어 교수에 관한 이론이 과거부터 많이 있어 왔거든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응용을 했고, 그 외에 철학에도 일부 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철학에도 언어에 관련된 영역이 있거든요. 됐고, 그 다음에 소시알러지, 이건 비교적 최근인데 사회언어학적인 거예요. 사회언어학이나 분야도 생겨나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언어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소사이티, 커뮤니티, 사회 속에서 언어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관련된 이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인접 분야의 것들이 다 녹아나서 언어 교육, 그리고 특히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왜 이런 분야에서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그런 어떤 프로세스로 머릿속에서 무호 반응이 일어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렇게 연관이 돼요. 그래서 외국어 교육은 크게 보면은 이런 인접 분야의 학문이 많이 녹아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자체적인 이론이라는 게 없었어요. 뭐 이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언어 교육하면 교수법밖에 없었는데, 70년대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 분야가 등장하면서 자체 이론이 등장했는데, 초기에는 이런 인접 분야의 것들을 많이 따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합하고 재배해서 나름대로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렇게 나가다가 점차 뭐냐면은 독립적인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이라는 독립적인 분야에서 독립적인 학문으로 발달하게 됐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나중에 좀 자세하게 하고, 자, 일단은 요 정도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 다시 이제 보시면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시 돌아가지고 배운 거를 한번 상기시켜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학파 3개 배웠잖아요. 그죠? 학파 하나, 둘, 3개를 배웠는데, 거기서 언어학, 심리학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고, 특히 언어학과 심리학, 요 2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습득 이론이 쭉 발달되었는데, 60년대 초에 들어서 첨스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습득 이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초기에는 언어학, 교육학, 심리학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았다가 점차 독자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그 이론들이 모아서 가만 보니까 초보자들, 습득 이론을 공부하는 초보자들은 헷갈립니다. 이 A 이론과 B 이론이 서로 상충돼. 근데 책에 2개가 다 소개돼. 뭐가 맞는지 몰라. 둘 다 그렇듯해. 근데 이거 둘 다 그렇듯한데 서로 상반되면 이건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그리고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똑같은 어떤 언어 습득 현상을 놓고 어떤 경우는 A라고 설명하고 어떤 경우는 B라고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데, 그거를 이번 시간에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PPT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자료를 보고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목을 Some Important Terminology in SLA인데, Second Language Acquisition과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가지 용어 및 개념, 물론 용어와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공통적인 부분, 본격적으로 제2언어 습득론을 공부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알아두면은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해하기 쉬운,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A 이론과 B 이론이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를 본인이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뭐 요령이랄까 이런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핵심적인 거 몇 개만 했는데, 자, 일단은 제일 처음에 acquisition과 learning입니다. 이제 acquisition과 learning인데, 요거는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챕터 10 마지막 그 제10장에 가가지고서 자세하게 다룰 거긴 한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가설의 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가설의 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요즘 요걸 기초로 많이 연구하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용어를 알아두시면은 책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선 acquisition과 learning, 즉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2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cquisition process라는 게 있고, 그다음 learning proces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acquisition process라는 것은 어떤 경우 어떻게 배우는 걸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기 있는 대로 natural subconscious process like learning on L1입니다. 모국어를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연스럽고, subconscious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사람, 학습자 자신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몰라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나 중요한 거는 subconscious process라는 것은 진행은 되고 있어요, 프로세스는.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되는데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모국어를 배우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모국어를 배울 때 내가 언제부터 모국어를 배웠고 어떻게 배웠고 뭐가 중요했고 또 어머니나 뭐 집안에서도 어떻게 가르쳐, 이거 전혀 몰라요. 그리고 뭐 특별히 부모가 주변에서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냥 먹고 자고 놀고 하다 보면 어느새 모국어라는 것이 몸에 배가지고 자기 언어가 돼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acquisition process라고 합니다. 습득, 우리말로 습득 과정이라고 합니다. 습득이고, 이거 모국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learning이라는 것은 학습 과정인데, 학습이라는 것은 artificial, 인위적이고, 그 다음에 conscious, subconscious에 대비해서 의식적인 과정입니다. 이거는 learning은 L등, 외국어를 배울 때, 제2언어 배울 때는 흔히 이 과정을 많이 겪는다 그러는데, conscious라는 건 뭐냐면은 모국어하고 달리 외국어, 우리 지금 제가 대상을 하고 있는 영어 이런 거 보면은 뭐 초등학교나 하고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처음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모국어와는 달리 이거는 내가 언제부터 배웠으며 어떻게 배웠으며 그때 선생님이 누구였으며 교재는 무엇이었으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으며 내가 좀 배우는 과정에서도 오늘은 많이 배운 것 같아라든가 너무 어려워, 이건 잘 안 돼,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걸 겪죠. 이거를 learning process, 학습 과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습득과 학습을 요즘은 구분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가설이기 때문에 뭐 틀릴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 몇십 년 전에 이게 80년대 초에 이 이론이 나와가지고 지금 거의 뭐 20년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 20년이 뭐야 40년 됐구나 그랬는데 별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그 과거에 그 저기 80년대 이전에 나온 이런 저기 외국어 교재를 보면은 애퀴지션이라 그랬다, 러닝이라 그랬다, 습득이라 그랬다, 학습이라 왔다 갔다 막 했어요 이제. 근데 이 가설이 이걸 딱 정리를 해줬는데 그럴듯해서 이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국어 배울 때는 애퀴지션 습득을 했고, 그래서 모국어 습득이라 그러고, 외국어는 러닝, 외국어 학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단 물론 뭐냐면은 외국어를 배울 때도 애퀴지션으로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어라는 게 제2 언어 배울 때. 예를 들면은 뭐 한 3살까지 해서 모국어가 대충 이제 모국어 컴퓨터스가 3살, 4살이면 완성되는데 한국말 잘 유창하게 했어 이제. 그러다가 미국으로 부모 따라 이민을 갔어. 그럼 거기서 또 영어로 막 배우잖아 이제. 그럼 모국어랑 똑같이 하잖아 이제 그것도. 근데 그 학생한테는 제 두 번째 세컨드 랭귀지거든요. 세컨드 랭귀지인데 모국어랑 똑같이 습득을 한 겁니다. 이제 어콰이어. 그래 여러 가지 환경적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2 언어나 외국어는 기본적으로 습득할 수도 있고 학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국어는 반드시 습득만 하게 돼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나오는데 왜 여기서 얘기하냐면은 이거를 처음에 애퀴지션과 러닝, 습득과 학습의 개념을 구분하고 책을 읽는 게 굉장히 편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요즘은 다 그걸 구분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알아두고. 두 번째, theory와 hypothesis입니다. 이론과 가설인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습득론 책을 읽어보면은 블라블라블라 이론, 블라블라블라 가설, 무슨 theory, 무슨 hypothesis 이것이 막 또 섞여 나가고 있어요. 과거에 acquisition learning이 섞여 있듯이 이거는 오늘날도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이제. A라는 어떤 내가 습득론 책을 읽었는데 A라는 theory에 대해서 설명을 해. A라는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ory가 있는데 그 theory는 내용이 이렇고 쭉 해서 어우 좋은 얘기다 맞는 얘기다 쭉 했는데 또 다른 책 보면은 A라는 hypothesis가 어떻고 또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면 이게 내용은 똑같아. 근데 이게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게 헷갈리잖아 이제.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뭐 습득론과 직접 관련됐다기보다는 모든 학문의 공통적인 건데, 자, hypothesis, theory 이렇게 되는데 haipothetesis는 가설이죠. theory는 이론이고. 자, 우선 hypothesis, 가설을 한번 살펴봅시다. 가설이란 거는 those that have not yet proven as truth. 아직 사실, 팩트인지 아닌지가 아직 증명이 안 된 그런 거를 가설이라고 부르고, theory는 those that have proven as truth입니다. 팩트, 사실이라고 여러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검증이 돼서 이거는 틀림없다라고 확증이 되면은 그거는 theory라고 불러요 이제.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어떤 하이파테시스가 있어. A라는 하이파테시스가 있어. 이거는 뭐냐면 어떤 학자가 뭔가 어떤 이거 우리 그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에 제안해서 얘기를 합시다. 어떤 사람이 A라는 가설인데 뭐냐면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가설을 만들어서 학습자들이 세컨드 랭귀지를 배울 때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로 배운 거에 틀림없다라고 자기가 뭔가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들어서 쭉 정리해서 발표를 했어. 읽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오우, 야, 맞다.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처음에 나오면 그건 전부 가설이라고 그래요. 왜 가설이라고 그러냐면은 가설이라는 거는 아직 검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내용은 그럴듯해도 그런지 안 그런지가 아직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다 A라는 하이파테시스라는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나가다가 시일이 지나간 한참 지나서 학자들이나 또 아니면 현장에서 막 연구하고도 실험해보고 막 하잖아요. 해보니까 야 이거 맞는 것 같다 이 사람 주장. 이거 거의 예외 없이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이런 프로세스 배우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어느 가 검증이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거를 A theory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건데 처음에는 하이파스를 시작했다가 검증이 되면은 theory라고 불러요. 이거는 우리 인문사회계에서는 하이파스가 theory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힘들어요. 왜? 특히 우리 분야에서는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 프로세스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규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실험을 거치고 연구를 거치고 이래도 그래도 100% 확증은 못 가져요 이제. 그러나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서서히 theory라고 불러주기 시작하다가 그런 사람이 점점 많고 일반적으로 theory라고 불러주면 theory로 정착되는 거야. 그러면 A 하이파스가 theory로 정착돼. 그러니까 그 어떤 하이파스를 처음에 만든 사람은 자기 이론이 theory로 불려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theory를 불러지기를 원해. 왜? 하이파스는 얼마든지 언젠가 뒤집힐 수도 있거든. 누가 반박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 반박 이론이 그렇을 때 그러면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론이 영원 불변이 남으려면 theory로 남아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이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아름아름을 인정해. 누가 그걸 이제부터 theory라고 부르자 뭐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책이나 연구할 때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돼요. 지금 얘기한 조금 전에 본 acquisition learning도 하이파시스예요. 엄연히 오피셜하게 시작됐는데 오늘날 그거를 뭐 theory라고 딱 부르진 않아. 그러니까 acquisition과 learning을 acquisition, learning, distinction hypothesis라고 습득과 학습 구분 가설이에요. 정확한 명칭은. 근데 요즘은 나도 지금 설명했듯이 습득이는 이런 거고 학습은 이런 거다 구분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대부분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인 theory라고 보는 officially는 hypothesis라고 부르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라서 책에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지금 아까 습득, 학습 이 구분도 theory로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막 언제부터 딱 결론 내리고 이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건데 이거는 어디서 온 건가 하면요. 정확히 말하면 자연과학에서 온 거예요. 자연과학은 진짜 인문과학이랑 달리 정확한 팩트인데 그 정확한 팩트를 어떤 실험을 거듭해서 그 결과 이제 확실하게 검증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자연과학은 주로 실험을 막 하잖아요. 뭐 실험실에서 모르모트 가지고도 실험하고 그 밖에 뭐 자연, 식물, 뭐 동물 막 해가지고 엄청난 실험을 반복한 다음에 최종 결론해가지고 그게 맞으면 theory가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가설. 가설일 경우는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함부로 이렇게 막 주장하거나 뭘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연과학을 하다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뭐 전기라든가 뭐 특히 이제 모든 의약품 같은 경우 그것도 처음에 가설이에요. 이렇게 개발한 신약을 이렇게 하면은 무슨 병이 치료될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약을 개발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상실험이라는 걸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 그 임상실험이라는 것은 이 약도 일종의 가설인데 이것이 theory를 받아들여질 정도가 돼야지만은 그 약을 판매를 승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용어만 달랐지 뭐 임상 1상, 2상, 3상 뭐 이러잖아요. 이제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런 얘기가 떠도는데 3상 실험 거치면은 거기서 안정성을 인증받으면은 투약을 하잖아요. 주사를 맞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거의 theory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제 해도 문제가 없다. 뭐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99%, 99.9%는 확실하다 그러면은 인정받고 이제 그 약을 투여할 수 있잖아요. 일반인한테. 그럼 그게 거의 theory가 된다. 이런 거예요. 자연과학은 굉장히 엄격한데 인문과학은 어떤 그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rocess를 하이파시스라고 theory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뭐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고 효과도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학자들,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하이파시스냐 theory냐 이거예요. 그럼 책을 보면은 내가 어떤 똑같은 걸 놓고 어떤 책은 A라는 프로세스를 하이파시스라고 부르고 어떤 건 theory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말한 거예요. 그 어떤 책을 쓴 사람이 어떤 A theory를 theory라고 그러면 자기는 이건 맞는 것 같다. 그럼 언제부턴가 이건 theory라고 자기가 책을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그 사람 마음이니까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A라는 가설을 만든 사람이 원래는 하이파시스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이론에 대한 확신이 있어. 이거는 내 이론은 이건 하이파시스가 이건 theory야. 그럼 그 사람 측에서는 자기 거를 다 theory라고 막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이 아니라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냥 내용은 똑같아.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것 뿐이야, 이제.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냐, 이 차이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결론은 뭐냐면은, 어떤 거 여러분 이제 프로세스를 봤을 때, 어떤 책은 theory라고 그러고 어떤 책은 하이파시스라고 헷갈리잖아. 헷갈리지 마세요. 어떤 책에서 그걸 하이파시스라고 부르면, 아직 이 사람은 하이파시스 수준으로, 즉, 하이파시스 수준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뒤집히거나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전제에서 하이파시스 부르고, 또 어떤 책에도 이거 theory라고 부르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theory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어차피 내용은 똑같아. 내용은 똑같으니까 거기에 휘둘르지 마시고 그냥 하이파시스로 부르건 theory라고 부르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시고 그 내용이 뭔가가 중요한 겁니다. 대학원 수준에 가면은 그거를 이제 훈련을 해야죠. 뭘 주고
이것이 왜 하이파티스냐, 왜 세어리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거를 나름대로 논리를 펴서 설명해봐라, 뭐 이런 연습도 하고 그런 건데, 결론은 어떤 결론이 되는지 상관없고, 여러분도 공부하다가 이런 암흑의 학제 이런 거 있는데 그거 하이파티스인데 나는 이거 세어리 같아. 왜? 이러이러한 이유를 이거는 세어리라고 불러도 돼. 이거는 즉 뭐냐면 이거 틀림없는 거야. 이건 본인 마음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어인데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은 많은 학습자들이 그걸 갖다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하이파스 세어리 차이가 뭔가? A라는 거, A 하이파스하고 A 세어리는 서로 다른 건가? 뭐 이런 건데 내용은 똑같아요. 알겠죠? 검증이 됐느냐 안 됐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냐 이런 거니까 내용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용어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러닝 시어리와 랭귀지 시어리가 있습니다. 학습 이론과 언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2강에서 언어 습득 발전사 할 때 언어학 이론하고 심리학 이론이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소개가 됐잖아요. 이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러닝 시어리, 랭귀지 시어리였는데 이거는 심리학에서 나온 이론과 언어학에서 나온 이론, 요거를 결부시키고 대비되는데 우리 과거에는 습득 이론이나 교수법을 설명할 때 주로 심리학이나 교육학적 이론을 따왔다는 게 뭐냐면 그 심리학이나 교육학에는 언어 교육, 언어 습득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왔다가 이렇게 응용하고 이런 게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쭉 나가다가 80년대 이렇게 세컨 랭귀지 애퀴션, 외국어 교육 따로따로 연구하면서 그것이 이제 독립적인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교수법이나 언어 습득 이론이나 다 교육학이나 심리학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받아들여서 쭉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언제부턴가 다르다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뭐냐면, 심리학은, 혹은 교육학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루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언어 활동도 인간의 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걸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 언어는 이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이제. 그런데, 언어 행위만은 인간의 다른 행동하고 다르다라는 그런 이론이랄까 논리, 이것이 바로 랭귀지 시어리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60년대 첨스키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 첨스키가 등장하면서 첨스키는 언어 활동은 다른 활동과 다르다라고 딱 규정을 하고 쭉 진행을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다음부터 첨스키의 꼭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언어 활동은 진짜 다른 활동이랑 다르다라는 그러한 기본 관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거를 정리한 게 이겁니다. 러닝 시어리라는 것은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따온 것들은 뭐냐면은 그 개념은 language learning is one kind of general learning. 언어를 배운다라는 것은 모국어든 외국어든 언어를 배운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태어나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는데 커가면서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심지어는 뭐 자전거를 탄다, 피아노를 배운다, 아니면 수학을 공부한다, 뭐 역사 공부한다. 마찬가지로 언어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도 똑같다라는 거에 러닝 시어리고, 랭귀지 시어리라는 것은 language learning is specific human behavior. 이거는 specific이라는 것은 인간 고유의 행위라는 거예요. 언어 행위라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진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행위와 완전히 차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출발점이 이제 다른 겁니다, 이제. 예. 자, 그 예를 들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피아노를 배우는 거, 뭐 바이올린 악기를 배우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러닝 시어리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즉 피아노를 친다. 피아노 배워본 사람 알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이 중요하고 또 어떻게 매일 꾸준히 연습해야 되고 쭉 하다가 한 달 쉬면 뭐 손가락이 굳고 이래가지고 또 이게 쇠퇴하고 쭉 어느 정도 단계 오를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피아노 그래야 이제. 그러면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어때요? 조기 교육이 중요하죠. 어렸을 때 배우면 유리하죠. 그리고 언어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외우고 따라하고 반복해야지 하다가 한 두 달 뭐 영어 교육 쉬자 이렇게 되면 또 확 줄어요, 이제. 그러니까 피아노 배우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게 바로 러닝 시어리에서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똑같지 않느냐? 피아노 배우는 거나 뭐 외국어 배우는 건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 같은 행위다 이런 거고. 자, 랭귀지 시어리를 보면은 수영하고 비교해보면 수영은 물 먹고 꼴깍꼴깍 처음에 굉장히 힘들고 근데 조금씩 배우잖아요, 이제. 그죠? 아주 천천히 나가는데 천천히 나가다가 어느 단계가 되면은 어떻게 돼?
처음에는 물에 뜨지도 않아. 그러다 쭉 해서 강습받으면은 이제 드디어 뜨기는 해. 뜨다가 어떻게 허우적거리가 안 나가다가 어떻게 하면은 또 조금씩 나가기 시작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점점 수영을 이제 잘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언어랑 비교해 봅시다. 언어 비교하면은 언어를 외국어를 배울 때 영어를 배울 때 수영과 비슷하게 나가나요? 이렇게 쭉 나가다가 뭐 되는 듯 배웠는데 되는 듯 안 되는 듯 좀 많이 좀 공부한 듯 안 되는 듯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제 다시 수영 가면은 수영은 처음에 똑같이 허브적거리고 잘 안 돼. 그러다가 수영은요 어느 정도 되잖아요. 이제 되면은 어느 순간에 오늘 또 배우러 갔다 가면은 오늘부터 갑자기 쭉쭉 내가 뻗어나갈 수 있고 이게 빠지지 않고 막 나가네. 이렇게 야 나 이제 나 수영 이제 된다. 이런 순간이 옵니다. 되게 이제 수영은 반면에 외국어 배우는 거는 초기에 수영처럼 허브적거리고 안 되고 실수하고 틀리고 자꾸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야 이제 영어가 막 입에도 터져 나오네 이런 경우가 있냐? 없어요. 영어는 그렇게 외국어는 절대 그렇게 안 돼. 수영은 그런 순간이 와요. 어느 순간에 나 이제 되나? 이제 절대로 안 가라앉아. 이제부터 나 쭉쭉 나가. 이렇게 되는데 외국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시일이 지나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실력이 느는지 안 느는지가 계속 되다가 어떻게 돼? 시일이 지나보면 내가 작년 전, 2년 전보다는 좀 잘하네. 이런 정도고 또 앞으로도 할 일이 계속 있고 또 안 하면 또 줄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수영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그다음부터 잘 나가죠. 이거는 뭘 얘기해? 이거는 랭귀지 시어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이제. 즉 언어를 배운다는 거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걸 배운다는 건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러닝 시어리에서 주장하는 거 가지고 우리 외국어 교육을 논하면 안 되고 랭귀지 시어리 자체적으로 논해야 된다. 언어는 여기서 말하는 specific human behavior라는 그 관점에서 독특한 행위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따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나온 걸 따다가 흉내내서는 안 되고 독자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0년대 그 제 언어습도 연구할 때는 이런 교육학 심리학 쪽을 받아들여서 많이 연구하다가 80년대 특히 90년대 들어와서는 랭귀지 시어리에 봤다는 어떤 독자적인 세컨 랭귀지 애퀴지션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돼서 요즘 최근의 이론들은 독자적인 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학이나 심리학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그 자체적으로 많이 독립돼서 이론이 굉장히 튼튼하게 이제 발전된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결론 얘기하면은 러닝 시어리하고 랭귀지 시어리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교육학, 심리학 등 인접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분야 인접 학문에서 나와서 이렇게 응용한 그런 세컨 랭귀지 애퀴지션 시어리가 있고 80년대, 90년대부터 들어와가지고 이건 랭귀지는 독특한 활동이니까 이건 따로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즘 책을 보면은 옛날 것도 보고 요즘 것도 보잖아요. 그럼 또 헷갈려. 그래서 아까 보면은 어떤 프로세스 A라는 프로세스 이게 심리학에서 나온 건데 두 번은 언어는 이런 식으로 배운다. 굉장히 맞아.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인데 또 어떤 거 보면은 아니다. 이게 프로세스는 이러이러이러한 프로세스다. 언어 세컨 랭귀지 애퀴지션 프로세스는 이렇게 프로세스다. 완전히 달라. 헷갈려. 야, 그럼 이게 뭐가 맞는 거냐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관점은 뭐냐면은 어떤 theory가 나왔을 때, 하이퍼스가 나왔을 때 이것이 교육학이나 심리학에 나온 거기에 바탕을 둔 이론인지 아니면 언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론인지 그걸 보면 금방 구분이 가요. 판단은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일반적인 추세가 랭귀지 애퀴지션 프로세스는 그 따로 나가는 쪽이 요즘 추세긴 하고 과거에 교육학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들은 과거에 이런 것이 있었다 정도고 오늘날은 독자적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걸 뭐 여러분들이 뭐 학술적으로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대충 그렇게 나간다는 걸 기본적인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내가 수영과 피아노 예를 들었죠. 언어를 배우는 거랑 피아노 배우는 거, 언어 배우는 거, 수영 배우는 거 이게 그 차이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그 제 언어습도 이론을 쭉 볼 때 쭉 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렇듯한데 완전히 반대 이론도 반대도 있어요. 프로세스 A, B 프로세스가 정반대도 있어요. 근데 A는 심리학의 바탕을 둔 거고 B는 언어의 바탕을 둔 거거든요. 근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데 쭉 책을 읽어보면은 보통 가이드를 해줘요. 그러나 이게 이런 B, 이런 이게 좀 맞는 것 같고 심리학에서 나온 거는 이런 측면에서는 맞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인간의 행위에서 이거는 굉장히 좀, 별도다 뭐 이런 식으로 심리학이나 교육 심리학에서는 특히 교육학에서는 아직도 그 언어 행위가 독자적이라는 것을 뭐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나 할까요? 좀 독립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모든 건 똑같다. 과학을 배운다, 수학을 배운다, 뭐 피아노를 배운다 다 똑같다. 언어도 그 중에 하나.
그냥 one of them이고, 이 랭귀지 쪽에서는 이거는 다른 행위하고 절대 비교 불가. 이게 자체로만 하는 거야,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걸 그렇게 알아주시고, 오늘날은 그런 베이스에서 연구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본 김에 제일 마지막 줄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운 거를 종합하면은 심리학과 언어학 이렇게 두 개 다시 불러보면, 심리학에서는 멘탈리즘이나 가로쳤는데, 멘탈리즘이라는 건 옛날에 이제 과학적인 실험, 방법, 관찰 이런 거 없이 그냥 옛날에 과거에 뭐 칸트, 루소, 뭐 맹자, 공자처럼 철학자들처럼 그냥 다 말로 이렇게 한 거야. 뭐 인간은 이렇다,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쭉 설명한 거고, 아무런 검증 과정도 없잖아요. 그걸 멘탈리즘 시대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비헤이비어리즘, 그러니까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배운 거. 비헤이비어리즘이 나오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소용없다. 검증을 하자. 관찰해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하고 연구하자. 이 비헤이비어리즘이 나왔죠. 그래서 반면에 언어학은 과거에는 언어학이 없었어요. 1800년대 말부터 그 소시르라는 학자가 나오면서부터 해가지고 처음에 구조지, 언어의 문법 구조를 연구하는 쪽으로 해서 그게 같은 시기에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쭉 융성을 하다가 이걸 참스키 이후에 둘 다 커그니티비즘으로 바뀌었어요. 커그니션 결국은 인간의 심장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이나 활동은 결국은 팔다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두뇌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두뇌, 인지, 커그니션을 연구하자.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뭐 인포메이션, 뭐 사이언스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고, 언어학에서도 결국은 습득인데 여기가 말하는 습득이라는 것은 인간이 말을 배운다는 것은 그냥 문법을 단순히 배워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두뇌 활동이기 때문에 커그니션, 이것도 인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인지주의가 해서 요즘은 둘 다 인지,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우리 쪽에 특히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은 이 커그니티비즘의 기초를 두고서 어떤 랭귀지 애퀴지션 프로세스가 머릿속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나서 인간이 모국어를 배우고 외국어를 습득하고 나가느냐라는 쪽으로 연구가 되어 있고, 심리학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언어도 모든 활동은 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뇌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뭐 수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하느냐라고 연구하는데, 심리학은 여전히 그 중에 하나 자기네가 주장한 이론인데 어떤 프로세스, 그러니까 러닝 프로세스죠. 그 중에 하나 랭귀지도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심리학에 보면은 언어 습득 이론이 그 굉장히 많은 거를 학습하는데 그 중에 하나 되게 이런 개념으로 하고, 링귀스틱스에서 시작한 이런 커그니티비즘은 뭐냐면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활동은 뇌의 활동이라는 거는 똑같은데 그거는 굉장히 인간이 다른 걸 배우는 거랑 다른 과정으로 간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 연구의 기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은 다시 자, 오늘 배운 거를 정리하면, 오늘은 어떤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 그 내용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오늘 제 3강에서는 기본적인 용어나 개념인데, 요거는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할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 개념을 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뭐 시험에 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공부할 때 이거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훨씬 쉬워요. 구분이 딱딱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거구나. 이게 그래서 별 고민거리 없이 읽어 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이건 뭐 별도의 뭐 책에서 뭐 찾아보거나 할 필요 없어요. 이 강의 이게 다예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는 그 정도 기초에 대한 거를 제공했다라고 보시고, 다음 강부터는 제 4강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제1강은 지난번에 했고, 제2강부터 해가지고 모국어 습득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 프로세스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2장을 가지고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